매년 그 HIV 에이즈 통계를 그 UNAIDS 통계하고 미국 쪽 통계하고 저희 우리나라 거를 좀 통계를 좀 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부제로 에이즈가 정말 요즘 말하는 만성질환으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UNAIDS와 미국 CDC, 한국질병관리청 자료 좀 검토해보고 그중에 HIV 감염인의 수명과 사망률, 그다음에 에이즈로 정의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의 발생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HIV 감염으로 인한 만성염증과 이런 그 사망률이 높은 것, 그다음에 이런 질환들이 잘 생기는 그런 이유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UNAIDS에서 올해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 2024년에 전 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한 4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3분의 2는 사하라 사막의 그 이남 아프리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쪽에 이제 에이즈가 풍토병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그 감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진단된 그 감염인은 총 1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그 중에 50%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망자 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던 해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2010년에 2010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는 한 54% 감소한 숫자로 한 63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30만 명에 비해서는 많이 한 반 정도, 반 이상 감소했는데, 그 이후에 그 추세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 아주 좀 약하게 이렇게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잘 발달이 되면서 보급률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망률도 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진단된 사람들의 그래프인데 가장 많이 진단된 해가 1995년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32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 2010년에는 한 210만 명 정도 감염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뭐 감소해서 작년에는 130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 130만 명 그 숫자가 최근 3년 동안에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신규 진단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2025년과 2030년에 UNAIDS가 목표하는 바가 각각 73만, 37만 명, 20만 명인데 이 목표에는 참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한 9가지 지역별로 나눠서 통계를 내는데 유난히 이제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는 지역이 이게 동유럽과 중아시아 지역 한 7%가 2010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증가한 수치고 라틴 아메리카는 13%가 오히려 증가했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그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른데 거의 두 배, 94%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요거 이제 요 세 지역을 그래프로 보시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그래프가 약간 우리나라 그래프랑 이제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 이런 이제 만만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렇게 최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아시아 지역도 좀 이렇게 완만하게 최근 들어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유럽, 중앙아시아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HIV 신규 감염자가 왜 증가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어 하는 감염 경로 면에서 좀 보면, 동유럽,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주사약물 사용자, 그러니까 마약 그 주사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 원인이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사기를 공유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증가하면서 전파가 확산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남성 간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 성노동자 등 고위험군에서 전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보면 주요 위험군에서 거의 다 이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뭐 성매매 종사자들, 그다음에 마약 주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MSM에서 많이 신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주사도 중요한 전파 경로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일반 뭐 이제 이성과 또 관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또 성 파트너에게 전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지역적인 뭐 분쟁이라든지 뭐 그 국가의 뭐 어떤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선진 국가는 비교해서 이게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어서 이렇게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HIV, 에이즈의 고위험군을 이제 UNAIDS에서 매년 그 위험도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요런 그래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여기 보면 이제 성매매 종사자, 그다음에 남성 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재소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그룹이 이제 고위험군인데 이 사람들과 이들과 관계를 맺는 성 파트너들이 어, 아까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해 지역, 거기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이남 아프리카는 이제 풍토편처럼 돼 있으니까 남녀 구별할 것 없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만연해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 신규 감염자의 한 80%가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일반 인구에서는 이 유병률이 0.7%인데 남성 간 성관계 하는 사람들 분에서는 유병률이 7.6%로 한 10배, 각 10배 정도 높고, 그다음에 마약 주사 한 사람들 간의 유병률도 7.6%, 그다음에 트랜스젠더가 8.5%여서 일반 인구보다 10배 이상 위험군에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자체가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과 동일한 생활 패턴을 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게 되면 이제 감염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건 2001년 UNAIDS 발표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고위험군이 전 세계 인구의 5% 미만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구에. 근데 HIV 감염의 70%를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매년 이제 위험도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되게 뭐 한 10배에서 20배, 많게는 30배 정도까지 위험도가 높습니다. 위험군에서. 이것도 네. 트랜스젠더에 서 14배라 그랬죠. 네네, 여기. 예. 제출. 그 본문에. 네. 네네네네. 이 트랜스젠더가 네네.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했어. 사실은 남자 예, 맞습니다. 커버를 했어. 아, 네. 네. 좀 오래 하면 음. 이제 이것도 작년 발표인데요. 그래서 남성과 성관계라는 사람들의 위험도는 뭐 23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규 감염에서 2010년보다 2022년 사이 11배, 11% 증가한 편이고, 트랜스젠더들도 이제 위험도는 20배 높은데, 이 기간 사이에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고위험군에서도 이 성노동자나 이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기간에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좀 비율을 보여서 이 두 군에서 이 신규 감염자의 발생률이 좀 이렇게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왜 이 동성애자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랜스젠더 여성도 결국에는 신체적으로는 남성끼리 하는 이런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왜 에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이게 이제 분석한 논문을 보면 이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젊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오히려 이제 꾸준하게 계속 왜 발생하는지를 이제 분석한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나타난 시대 전후와 온라인
이렇게 보급화된 시대 전후로 분석해서 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는 일단 HIV에 감염되면 수년에 거의 다 극성 이렇게 사망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행동을 조심하고 또 남성 그 동성애자 그룹에 잘 포함이 안 되고 그 숫자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행동이 좀 위험한 행동이 줄어드니까 성병과 이런 에이즈 그 HIV 감염이 좀 감소했었는데 이 치료가 잘 되면서 이제 그 생존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건강이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까 다시 예전처럼 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신규 감염자가 이들 사이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고 온라인 시대는 그전에는 어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직접 어딘가를 찾아가거나 막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데 온라인 시대에서는 손쉽게 어플이나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주변에 아무 누구하고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행동은 그, 이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행해지는 이런 성문 성교, 특히 이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행위들, 그다음에 그 파트너 수가 많고 그 여러 그 성관계 빈도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약물과 함께 섹스를 하는 것, 캠섹스라고 하죠. 성관계 전과 중에 이런 마약 성분의 약을 사용하면서 쾌락을 좀 더 증폭시키거나 또 이제 항문성교처럼 처음에 진입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하면서 관계를 할 때 더 위험도가 그다음에 이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 뭐 저소득 국가 다 이렇게 다 쉽게 보급이 돼 있으니까 저소득 국가나 뭐 고소득 국가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관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위험한 행동을 또 여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병이 동반됐을 경우에 더 많은 이제 감염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집단전 요인이 있는데 이 집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위험군 내에서의 그들 안에서의 어떤 그 흔히 행해지는 행동이나 그다음에 이미 높은 유병률 그거 자체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거는 공동체 정책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또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의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게 개인의 행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네트워크, 뭐 공동체, 정책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에이즈 예방 정책이나 치료 정책을 보면 이 겉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돈을 많이 투여하고 뭐 콘돔을 사용하게 하고 프랩을 하게 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지 이 가운데 개인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거의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막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도 속은 계속 이제 남아 있으니까 코는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게 지속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CDC 자료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되게 잘 나온 그 슬라이드를 제가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미국은 한 두 해 전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건데 2023년에 총 3만 9천 명 정도의 신규 진단이 됐고 이건 2019년과 2022년에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전체 중에 20대, 30대가 거의 한 60%를 차지해서 10대도 한 10%, 18% 정도 돼서 이제 젊은 층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연령대별로 추세를 보면 요 13세에서 24세는 좀 감소했는데 25세에서 요 44세는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연령대는 이제 스테이블하거나 이제 뭐 감소한 수준에서 여전히 젊은 층에서 이제 발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감염 경로를 보면 이제 남성 간 관계를 한 경우가 이제 66%, 마약 주사 사용한 게 4%, 남성 간 관계를 하면서 마약 사용한 경우가 4%, 그다음에 이성애가 8%. 여기까지 이제 남자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 경우에는 거의 그 동성 간 여성 간 동성 간 그 접촉은 없고요. 이제 이성 간에 접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그 동성애적 행동과 관련된 퍼센티지가 한 70% 정도
되죠. 예, 여기 66하고 4% 합치면. 네. 19년부터 23년까지 이제 감염 경로별로 그 추세를 보면 역시 이제 남성 간 관계를 한 경우가 8%로 이제 8% 증가했고, 그다음에 증가한 경우가 이 남성인데 이제 이성 간의 한 경우, 또 여성인데 이성 간의 한 경우인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최근에 미국에 보면 양성애자가 급격하게 자기가 정체성을 이렇게 갤럽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본인이 양성애자라고 대답한 그 비율이 굉장히 그 MZ 세대에서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20%가 18, 10 몇 퍼센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성 간 접촉으로 인한 그 감염 비율이 높아진 거 보면 그런 양성의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이제 요거 이제 연령을 13에서 24세로만 좁혀가지고 이건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룹에서는 특히 남자가 훨씬 더 다른 이제 전체로 봤을 때보다 이 남자의 비율이 굉장히 90%까지 높고 그 다음에 한 2, 3세로 잘라서 봤을 때 20대 초반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80% 정도. 미국은 이제 뭐 흑인들이 그 전체 인구가 그렇게 미국 전 인구에서 흑인 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흑인에서 유난히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이 남부 지역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13에서 24세 이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감염 경로를 보면 아까 그 전체 나이대를 봤을 때보다 이 남성 간 성관계를 해서 걸린 비율이 83%로 아까 한 66%가 지금 조금 한 15%에서 20% 정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어린 나이일수록 그 동성 간 성관계를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증 뭐 페리네이탈은 분명히 요거는 그 출생시. 그다음에 이제 고령에서 보면은 조금 또 다른데, 고령에서 이제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자가 72%로, 어릴수록 남자 비율이 높고, 좀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 비율이 좀 적고, 음, 그리고 이 그룹에서도 역시 이제 이 그룹 안에서 좀 젊은 층에서 좀 더 많이 생기네. 그리고 뭐 인구나 지역 비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세 이상인 경우에 이제 감염 경로를 보면 남성 간 성관계로 통한 감염이 47%로 아까 이제 10대에서보다는 훨씬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남자 여자 대부분 이제 이성 간이 좀 많은 비율은 요건 이제 사망과 관련된 건데요. 그 HIV 진단된 사람들 중에 그 HIV로 연관된 사망 자가 2023년에 4,496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중에 남자가 한 76% 되고, 이 사망 시 연령이 제일 많은 그 연령대가 50에서 64세니까, 여기 보면 이제 40대, 50대 요 어간에서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미국도 기대 수명이 요즘에 한 75세?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대 수명보다 한 10세 정도는 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그 일반 좀 헷갈리기 전에 그래서 이게 사망 원인을 보면 이게 90년대 보면 그 나이대별로 보면 쭉요 90년대 이제 HRT가 그 치료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사망률이 쭉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층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30대 사망자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치료가 잘 되면서 이제 3, 40대 사망자는 줄어들고 이제 50대, 60대 사망자 비율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해서 HIV 감염인의 수명이 좀 늘어났다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그래프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망 시 연령이 예전에는 굉장히 젊었지만 이제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25세에서 44세 그 사이에 그 사망 원인을 좀 본 건데, 어, 이 나이 때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그리고 이제 사고거든요. 파란 거. 그 의도치 않은 사고인데, 이 의도치 않은 사고에 파란 점선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파란 점선은 이제 그 마약 사용으로 인한 사망. 요즘 미국이 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이제 가장 요 나이대에서는 사망 원인으로 1위가 의도치 않은 사고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그 HIV로 인한 사망,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많이 이제 이때는 90년대 초반에는 1위였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 나이 때 사망 원인으로 HIV가 한 5위, 5위, 6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HIV 진단된 사람 중에 25에서 44세 요 사이 사람들 사망 원인, 그래서 가장 흔한 거 5가지 원인이 그때 2010년에 보면 HIV로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한 60% 정도 되는데 이게 쭉 이제 치료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HIV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한 30, 40 정도로 좀 감소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 이제 이런 그 자살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은 크게 비율은 차이 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HIV 감염인과 일반 인구의 그 사망 원인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 나이대는 마찬가지로 이 젊은 층, 25세에서 44세,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HIV 감염인들은 HIV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약과 의도치 않은 사고. 예, 일반 인구는 이제 HIV, 그 의미가 좀 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예, 가장 흔한 게 이제 마약과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한 그 사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HIV 치료가 그 HIV, 그 항레트로바이러스 바이러스 치료제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IV에 감염이 되면 HIV와 관련된 질환, 에이즈 이런 걸로 사망한다. 여기서 예전 자살만 하면 네. 4% 10%인데 저 오해를 있잖아요. 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통계가 이렇게 나와. 아, 그러니까 이 32%할 포함이는 다 포함해서 중에 4%대 인구 중에 4%가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 중에 4%라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마찬가지거든요. 하피지스나 캔서도 그렇게 네네. 되게 이제 동성애자들은 서사를 수가 많은데 근데 일반인보다 작게 나오니까 네. 곤란해 죽겠으면 예, 예. 생명을 아까 어닝테이션이들이 뭐가 요게 빗금친 게 마약으로 인한 사망. 예. 이제 미국 것까지 좀 간략하게 봤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2024년 통계입니다. 2024년 새로 진단된 사람 수는 975명이고, 그 2023년에는 1,005명이었습니다. 조금 감소한 상황이고, 이 중에 이제 내국인은 714명이고, 외국인이 261명으로, 이 외국인의 비율이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추세돼 있고, 근데 이제 신규 감염인 남성 865명 중 내국인이 남성 중에서는 이렇게 내국인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여성 중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 HIV 감염인들 중에 여자가 좀 더 남녀 비율이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내국인 중에 신규 감염인들만 보면 남자 감염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감염 경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직은 우리나라 신규 감염자들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외국에서 이분들 보면은 최근에 논문이 있긴 했는데 보니까 외국에서 감염돼서 온 사람도 있고, 내국에서 와서 감염된 사람들도 있고, 대개는 이분들이 여기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중국이나 위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은 거의 없고, 네. 그래서 그쪽
어쨌든 뭐 그쪽에서 이 비율이 어쨌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행태나 이 감염되는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에서 봤을 때랑. 그래서 보셨듯이 전체 남자가 이제 865명으로 거의 90%를 차지하고 성비가 9대 1인데 내국인만 이제 따로 떼서 보면 내국인 신규 감염자 중에 남자가 95.7%를 차지하고 성비가 22대 1입니다. 그리고 30대가 가장 많아서 예, 37%, 그다음에 20대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40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감염 경로는 내국인 응답자 500명 정도만 대상으로 조사가 된 거고, 뭐 여기 한 명 빼고 다 성 접촉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됐다고 했고요. 이 중에서 동성 또는 양성입니다. 동성 또는 양성 간 성 접촉으로는 한 63.7%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이성관계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고를 이제 본인이 응답을 한 거니까. 네. 음, 그 신규 내국인 에이즈 환자는 140명 정도. 그러니까 진단됐을 때 이미 에이즈까지 간 사람이 전체의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 이따가 좀 나올 텐데, 작년에 HIV 감염인 중에 사망 신고자가 한 158명이고, 그 전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에서 제일 많이 그 사망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60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누적 내국인 감염인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17,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94%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건 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이 그래프와 표인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한 1,100명 정도 신고가 돼서 뚜렷한 증감 추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 UNAIDS에서 2010년부터 이렇게 쭉 감소하는 그래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크게 증감하지 않고 그냥 한 1,000명 내로 계속 이제 발병하고 있다. 예. 남자 비율이 계속 이제 90, 이거는 외국인 포함돼서 여기서 보고할 때 이 책자에 나온 거니, 이거 보면 남자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외국인 포함이기 때문에,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연령은 내국인의 경우 20, 30대가 2015년에 한 57% 차지했고, 2019년에 62% 차지했고, 2024년에는 66%를 차지해서 20, 30대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프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기는 신규 진단자고요. 이 선은 이제 누적 감염자입니다. 이렇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쭉 올라가다가 2010년 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때 이제 코로나 때 살짝 꺾였다가 다시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졌는데, 이건 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할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이렇게 유지될 건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 비율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음, 그래서 더 줄어드는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음, 아이들 젊은층의 지금 청년 그거의 비율이 더 많아질 수 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 숫자는 네. 그대로 있고 상대적으로 이따가 뒤에 유병률 표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잠깐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연령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이 이제 해가 갈수록 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30대가 이렇게 57%에서 최근에 이제 66%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20에서 40까지 하면 75%에서 쭉 조금씩 늘어서 이제 78%, 79%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요 전체적인 신규 감염자가 이렇게 2000년대 되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 원인이 이 젊은 층에서 20, 30대에서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고, 이쪽에서 좀 떨어지면 이거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치료가 어쨌든 잘 되면서 이제 생존 감염인들이 늘어나니까 고령화가 이렇게 60대, 해가 갈수록 60대의 그 누적 감염인 중에 60대의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이제 20, 30대의 신규 감염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누적 감염인 중에 30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 60대, 예, 50대, 40대, 60대 이런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 노란 그래프는 이제 남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여자는 거의 이렇게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왜냐면 남녀 성비도 이제 처음에 여기 한 90%였다가 지금은 95%, 96%로 거의 다 이제 남자에게서 진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감염 경로를 보면 이제 이 녹색이 이제 응답을 안 한 사람들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주황색이 이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고 그 파란색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건데 그래서 이 작년 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성 간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퍼센트가 63%인데 최근 들어 가장 높게 보고된 수치인 것 같아요. 보고된 거 이후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답자 중에 한 명 빼고 다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됐는데, 이제 그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마약사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 이제 이성간 접촉을 통해서 전염됐고, 솔직하게 그냥 사람들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런 조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말할 수 있다. 네. 네. 이제 다음 위에 슬라이드에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요 이제 응답자를 빼고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1985년부터 2024년까지 내국인의 누적 감염자 수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남녀 성비가 15대 1, 남자가 한 94% 되고 감염 경로는 99.5%가 성접촉을 통해서 다 감염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 중에 이게 다 통틀어서 이제 동성간 성접촉을 해서 감염됐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반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남녀 성비와 이거 보면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통계죠. 그리고 다른 경로 중에 이 수혈로 인한 거는 2005년도에 이후는 없고요. 수직 감염은 2014년 이후였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마약 주사로 인한 감염자가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거르지 않고 수는 적은데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한국 HIV 감염인에서 불법 약물 사용 실태를 이제 조사한 그 논문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국내에서는 이런 연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석한 논문이고 또 의미라고 하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주사 약물 사용의 실제 규모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마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를.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찾아오는 HIV 환자 1267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 환자들은 1990년부터 2020년에 등록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감염 경로를 물어보고 이제 약을 혹시 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이제 계속 팔로우 할 때마다 이제 아마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약물 사용량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약물 사용 빈도, 그러니까 주사제랑 그냥 이제 경구용 다 포함해서 흡입이나 뭐 이런 것, 어쨌든 모든 약물을 다 포함해서 했다고 한 사람이 65명, 이 중에 65명, 이게 5.13%고, 그 다음에 주사제를 사용해봤다고 한 사람은 33명, 2.61%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 감시체계, 뭐 이게,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통계가 거의 뭐 0.05% 정도. 그래서 실제 기존에 그 감시 체계에서 그 발표됐던 것보다 실제로는 이렇게 해봤더니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다. 그래서 약물 사용자 사용률이 상당히 과소 보고되고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진료 시에 약물 사용을 자진 보고한 사람은 24.6%인데 그 중에 또 31.4%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의뢰된 환자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 빼고 실제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처음에 딱 진료받았을 때 자기 약물 사용력을 보고한 사람은 16.9%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음, 계속 이제 그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라포를 쌓아가면서 뭐 확인해 봐야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약물 사용자 특징은 더 젊고 동성 양성애자에서의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게 C형 간염, 동시 감염된 사람들이 높다고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주사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체포나 구속 경험이 많고 회비 유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C형 간염 양성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주사제를 사용하는 분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불법 사용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 감염 경로에서 보면은 마약 주사로 내가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시점이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그 HIV 감염 전에 약물을 한 건지 주사를 했는지 그 후에 한 건지는 여기가 그게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논문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질병관리청에서 보고 볼 수 있는 그거보다는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유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이게 김종병 교수님이 코트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동성간 성접촉률이 반 뭐 넘건 조금 넘건 안 되거나 계속 이랬는데 이제 계속 이 수년간 코호트 연구를 하면서 이제 라포를 쌓으면서 해봤더니 그래도 동성간 양성간 성접촉률이 그로 인해서 감염된 게 63.5%로 좀 높게 나왔다. 뭐 이런 또 의미 있는 논문들이 나왔고 10대에서는 한 거의 90% 이상이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 이제 진료 중에 의사와 이제 계속 진료받는 중에 이런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약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단됐을 당시에 그 에이즈 신고 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됐을 당시에 이미 에이즈까지 진행된 비율이 지금 2010년부터 쭉 보면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거의 한 2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이미 많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다. HIV, HIV 감염돼서 에이즈까지 진행이 되려면 최소한 7년, 8년 뭐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어, 감염되고 나서 진단되기까지 7, 8년 이후에 이제 병에 진행할 만큼 진행돼서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동안에 또 전파를 많이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유병률이 보면 HIV 감염인 이게 발생률이네, 유병률이 아니고 발생률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보면 2011년에 1.8%였다가 가장 높은 게 2014년에 1.1. 지금 최근에 1.4까지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근데 이게 진단을 못 받은 채로 지낸 사람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 미진단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 논문이 또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많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자 현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각 이제 3년치가 이제 거기 그 연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보면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50대. 이제 2024년에 50대 가장 많고 다른 해에서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망자 중 60세 미만 비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HIV에 감염되면 60세 미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나 최빈도 사망 연령 이런 거 이제 비교하면은 한 20년 이상 수명이 짧은 걸로 평균 수명이 짧은 걸로. 그래서 이제 사망자 현황도 보면 이렇게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크게 증가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규 진단 수도 그냥 꾸준하고 사망자도 꾸준하게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오늘 올해는 그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봤던 건데 그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HIV 감염인의 사망률과 사망 원인을 보면 이때 조사된 사람들의 59%는 에이즈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아닌 다른 원인 중에 이제 비에이즈 정의암이죠. 그러니까 에이즈 때문에 생기는 에이즈로 정의되는 암이 아닌 다른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8.2%고 심혈관 질환으로 4.9%, 간 질환으로 2.7%, 자살이 7.4%고요. 여전히 에이즈, HIV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최근에도. 그리고 사망 시 평균 연령이 전체에 보면 이제 54.5세니까 이, 그, 요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때 조사한 거나 뭐 최근 3년이나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어쨌든 에이즈가 아닌 다른 만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사망시 평균 연령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네,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최빈 사망률을 보면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대 수명은 뭐 2023년 기대 수명이 80, 83세다 그러면 2023년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잘 모르겠었는데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이 최빈도 사망 연령은 좀 더 의미 있게 보고 그래서 1999년에는 최빈도 사망 연령이 82세 그리고 2020년에는 89세, 2025, 이게 예전 사진이니까 이게 아마 예측치인 것 같아요. 2025년엔 90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경우 말고 사망자의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연령대를 보니까 지금 80대 거의 이제 90대 돼 가는데 이제 HIV 일단 걸리면 에이즈 HIV로 사망하든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사망 연령보다 한 20세에서 30세는 훨씬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망률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하든 일반 인구보다 사망률이 5.6배가 높고, 그 다음에 에이즈를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그 위험도도 2.16배가 더 높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이즈로 정의되지 않는 암으로 사망하는 그 위험도도 1.4배가 높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그 위험도도 1.6배가 높고, 간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비율이 2.3배 정도 높고, 그다음에 자살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도 3.56배가 높고, 이건 남자하고 이제 여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모든 그 사망 원인들을 보면 그 질환들이 일반 인구보다 좀 더 위험도가 이렇게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다른 나라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국이나 일본이나 스페인, 미국 선진국에서 최근에 그 조사한 사망률이나 뭐 사망 위험도를 보면 뭐 5.7배 높고 사망시 평균 연령은 이제 43세도 되게 어리죠. 물론 이제 2017년 연구긴 하지만 그다음에 일본 최근 연구도 보면 일반 인구보다 6배 사망률이 높고 조기 진단돼서 그러니까 뭐 CD4 T셀이 뭐 500 이상인 경우 이상인 상태에서 진단돼서 치료를 시작해도 이제 사망률이 4배 높고 스페인도 뭐 마찬가지고 어쨌든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는 여전히 높은 걸로 있습니다. 저 이것도 작년에 좀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던 건데 왜 여전히 계속 이 치료를 잘 하는데도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으냐. 근데 이미 이제 진단 시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이제 20, 30대 그 진단을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치료를 잘 해도 평균 그 연령까지 80세 이상 살려면 50년, 4, 50년 이상을 엄청 계속 이제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진단 시 나이가 이미 적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진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그만큼 치료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좀 보고요. 요 이제 HIV의 자연 경과 이 그래프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달까지는 이제 급성 감염기여서 그냥 이게 감기인지 다른 병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 수가 이때 급격히 올랐다가 또 이렇게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이제 작동하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 7년, 8년 되면 또 급격히 올라가고 이 빨간 선은 이제 면역 세포가 이렇게 서서 이제 떨어지는데 요 7, 8년 요 어가는 이제 증상이 없이 진행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진짜 자기가 위험군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지내다가 본인도 이제 위험에 빠지고 네,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리고 제가 3번을 조금 더 이제 찾아본 내용인데 어쨌든 HIV 감염 자체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 세포나 분자 단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에이즈 치료제를 꾸준히 먹지 않으면 바로 다시 그 바이러스 부하가 높아지고 또 면역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 수능도가 젊은 사람들의 이 약물 수능도가 이렇게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이 원인들이 또 있을 것 같고 약물 저항성이 또 있어가지고 또 치료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약물 경험이 있나요? 한 15, 12%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에이즈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막그 부작용이 없는 치료, 이게 최소화된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약물 작용 시간이 그뭐 매일 먹던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막 또 나오고, 뭐 최근에 6개월에 한 번 뭐 맞으면은 백신처럼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백신은 아니죠. 이제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하는 약제들이. 근데 그거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든 돈 많은 사람은 되겠죠. 그걸 근데 모르고 우리나라로는 아직 들여오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해외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제 만들어졌다, 그 약이. 그래서 그 작년에 되게 무슨 그 최근 들어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이라고 해서 기사 나오고 했거든요. 기사가 이제 에이즈 백신 개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백신의 개념이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6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맞든 먹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도 이제 예방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백신 맞듯이 이렇게 뭐 우리 독감 백신 1년에 한 번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안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 HIV에 대한 항체를 형성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제인데 길게 가는 그냥 약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되게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HIV 감염이 3만 9천 명하고 감염되지 않은 한 40만 명 되는 사람을 가지고 코호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6년도에 등록된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HIV 감염인의 이 전반적으로 아닌 사람보다 수명이 한 6.8년 짧고 만성 질환, 그러니까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9.6년이 더 짧더라. 이거는 이제 CD4 T셀 수치가 500 이상이면은 면역이 괜찮다고 하는 시기인데 그때 치료를 시작해도 이렇게 수명이나 이그 합병증 없이 지내는 기간이 짧은 건 비슷하다는 논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때 2000년 초반에 이제 포함된 사람하고 최근에 포함된 사람 보면 요 간격이 조금 줄어들고 좀 더 늘어나긴 한데 여전히 예,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한 8, 9년 짧죠. 65년, 56년이니까. 그리고 합병증, 만성질환 없이 사는 기간도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논문이고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은 요건 이제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인데 HIV 감염인 한 30만 명을 포함한 뭐 31개의 연구를 분석하는데 HIV 감염인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런 만성질환들, 그 이상지질 혈증이 1.5배, 뭐 많게는 1.8배 이렇게 위험도가 있고 잘 걸리고
그다음 관성동맥 질환도 뭐 1.4배 정도 더 잘 걸리고 심근경색증도 한 1.5배 더 잘 걸린다. 근데 이제 고혈압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원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HIV 감염인에서 그냥 치료 전에는 어쨌든 그냥 에이즈까지 가가지고 면역이 완전히 부상난 상태로 기회감염이 생기고 막 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죽는 건 알겠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바이러스도 검출이 혈중에서 안 되고 면역세포도 충분히 올랐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왜 이런 고혈압,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그 대사질환, 골밀, 이 치매 이런 그 인지저하 이런 것들이 왜 잘 생기냐 이런 것들을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HIV 자체가 만성적인 전신의 염증을 계속 유발하고 해서 이게 면역이 활성된 채로 계속 이제 몸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세포 단위에서 계속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조절이 잘 돼도 이런 현상은 완전히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HIV가 감염이 되면 여기 이 T세포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우리 소장 점막 밑에 있는 그 림프 조직들, 그 다음에 우리 뭐 호흡기에 있는 림프 조직들, 뭐 이런 전신에 있는 그 림프 T세포가 많은 그런 데로 다 이제 몰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조직을 손상시키고 이제 T세포를 파괴하고 하는데 이제 요런 데 들어가가지고 특히 이제 소장이 되게 길잖아요. 소장이 기니까 림프 T세포가 많이 분포한 데가 아마 소장 쪽은 여기로 가면 이 장정막의 투과성이 증가해가지고 이 장내에 있는 우리 이제 미생물들 있죠. 그 미생물이 그 분비시키는 단백질 이런 게 장정막을 통과해서 이 혈중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계속 이 면역 반응을 계속 이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에서 이제 미생물의 불균형들이 일어나고 그것도 이제 염증 반응의 한 원인이 돼서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고 이게 계속 이제 이 염증 반응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생겨서 이런 염증 유발 인자들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이게 면역이 이제 고갈되고 이제 탈진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제 그거 자체로 이제 많이 이렇게 새로 죽고 생기고 이게 막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면역 자체가 이제 노화가 됐다. 이런 게 다시 이제 이런 장기들로 영향을 미쳐서 여러 장기들의 이제 손상을 유발한다는 데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 같은 내용. 근데 이런 거는 T셀의 수치가 이게 검사했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도 이런 원래 정상적인 면역 구조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맥의 내피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제 축산경맥에 뭐 혈관에 뭐 기름기 끼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이제 뭐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 질환들이 생기고 이제 뇌 속에도 그 림프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경염증이나 그 세포 요거는 뇌 안에 있는 T세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활성화돼가지고 신경의 염증을 일으키는 신경 퇴화되고 인지장애, 치매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면역 세포를 이제 그 당당한 흉선이라든지 림프 자체에 위축이 되거나 이제 섬유화가 돼가지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원인으로는 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자체의 부작용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계열들이 있는데 그 계열마다 좀 이렇게 음,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약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제도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독성을 일으키는 뭐 약제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런 거는 부작용들은 좀 또 많이 개선을 해서 또 새로 뭐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잘 찾아보진 못했고 어쨌든 이제 약제들의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항레트로바이러스와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약들은 이 뇌혈관 장벽에 통과를 해서 이제 그 약제가 계속 축적이 되면 신경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반면에 투과력이 낮으면 뇌하 속에 있는 그 T 림프구 T셀을 공격하지 못해서 그걸로 또 염증이 계속 있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HIV 감염인들의 그 행동적인 그 문제.
그래서 흡연율, 알코올 사용률, 비만율이 일반 인구보다 높은 거, 그다음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자체가 이런 만성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만성염증이라는 게 요즘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그 만성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어떤 병태 생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신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비만. 그리고 이 HIV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하나의 또 그런 계기가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6년도에 내과 학회지에 나왔던 건데 이런 에이즈가 아닌 다른 합병증, 에이즈에 정의되지 않는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는 원인으로 이런 치료제에 의한 부작용, 그다음에 이들의 이제 생활 패턴, 그다음에 이런 영구적인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HIV 저장소가 있는데 이제 약을 먹으면 이게 혈중에는 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는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데 이 신체 각각의 이 조직들의 장기에 그 림프구가 있는 그런 쪽에 뇌에도 있고 혈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세포에도 있고 그다음에 골수에도 있고 뭐 생식기에도 있고 비장 뭐 폐 그다음에 초장 이런 데에 있는 림프구 이런 림프구에 바이러스가 이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는 직접 그 약이 이렇게 막 억제를 못하는 걸로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복 상태로 얌전히 있을 수도 있고 뭐 약을 잠깐 걸으면 얘가 또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뭐 단백질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이 뇌, 장, 점막 이런 데에 계속해서 이제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HIV 감염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로 인해서 또 만성질환이 자연스럽게 이제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은 뭐 HIV 안 걸린 사람도 오래 살면 뭐 하나씩 병이 걸리듯이 이 사람들도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런 노인성 질환들이 생겨나는 거라 이렇게 뭐 당연히 이런 일부 그 영향이 있지만 이 HIV 감염인은 일반인보다 더 그 속도가 빠르고 노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환 증가의 그 폭 양상이 이 고령화 하나로만 좀 설명되기 어렵다. 이게, 이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때문에, 예, 예, 결국에는 그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고령화는 나이가 많아진다. 아니면 노화가 빨리 그 전체 HIV 감염인의 연령대가 높아진다. 그 치료로 인해서 이제 3, 40대 사망하던 그런 질환에서 이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HIV Associated Non-AIDS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HIV하고는 관련돼 있지만 에이즈는 아닌 그런 상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에이즈 기준 그러니까 이런 기회 감염이나 특정 암은 없는데 그리고 뭐 CD4 T셀이 뭐 200 이상인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HIV 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기. 그래서 HRT 요 치료 시대 이후에 이런 질환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이거에 맞춰서도 치료 방향도 좀 바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병태 그 생리는 만성적인 염증, 면역 요새 노화, 네, 지속적인 면역 활성화. 면역도 이제 적당하게 조절이 이제 돼야 되는, 계속 이제 조절이 안 된 상태로 너무 이게 약하거나 너무 세거나 이게 계속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뭐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제 HIV 감염에게서 이런 여러 질환들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여러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이 면역 활성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의문점은 이제
HIV, 에이즈는 이제 당뇨나 여기 보면 여기 감염내과 교수님인데 HIV는 에이즈가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다. 이런 거는 뭐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이제 에이즈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뭐 하나의 그런 뭐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그 HIV 감염에 걸린 사람들, 그 환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거를 치료 현장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치료를 잘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감염내과 선생님들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되게 이제 그 환자 중심의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새로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의 목적은 새로 안 생기게, 새로 감염된 사람들을 이제 줄어들게 하기 위해 하는 거 이제 우리 그 목적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별거 아니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평균 생존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니까 급성으로 사망하는 무서운 이제 병에서 이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이 전환됐는데 이렇게 또 이제 홍보를 하고 말리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진짜 치료를 아주 엄격하게 정말 꾸준하게 잘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현실은 좀 다르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무슨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뭐 이런 거랑 또 다르게 사망률이나 뭐 기대 수명이 여전히 이제 짧고 그다음에 다른 합병증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합병증들이 또 많이 생기고 이다. 그리고 이제 만성염증 상태, HIV 바이러스 자체가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에이즈로 사망하는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노출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노인성 성인병 그런 만성 질환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여전히 이거는 감염성 질환이다. 감염 질환. 완치가 안 되는, 완치가 아직까지 불가능한 감염 질환이고. 그리고 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는 이 복제를 억제할 뿐이지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고, 그다음에 치료 중단되면 바로 다시 재활성화가 돼서 이제 면역도 다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전파력도 확 높아지고 그래서 평생 이제 이 약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녀인데 또 괜찮은데 20살에 걸린 자녀한테 너 이거 먹고 평생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질문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요약하면은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고위험군에서 주로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MSM 남성 동성애자들과 트랜스 여성 이것도 결국에 실제적으로 남자인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잘 걸리는 이유는 이제 흥분성교 등의 위험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파트너 수가 많고 이제 일회성으로 만나고 뭐 이제 마약을 사용하는 위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절대 다수가 남자고 20, 30대 비율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 간 성접촉과 이 마약 주사 사용에 대한 통계가 과소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HIV 에이즈는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고 다른 합병증을 많이 유발하는 이제 완치 불가능한 병이다. 는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저 우연히 그냥 유튜브 쇼츠에서 본 건데 이분이 서울대의대 해부학 교수님인가 그런데 그 비만과 식욕을 이제 연구하신 거예요. 무슨 요즘에 나 위고비가 뭐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걸로 뭐 사이언스 논문에 이제 실려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달라 했더니 웃으면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문제 이러면서. 식욕의 문제라. 그러니까 조절하지 못하는 식욕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덜 먹고 운동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고 이거 정도 먹으면 되겠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스스로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어떤 믿음 체계가 생기면서 합리화하면서 이런 여러분의 행동의 문제다. 그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 합리화로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식욕 대신에 성욕에 넣으면
예, 좀 많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위고비 요즘에 이제 비만 주사 맞죠. 그게 그 식욕을 억제한다기보다 내가 계속 배부른 상태일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보면 아 배불러서 못 먹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걸 끊으면 다시 이제 자기 행동 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끊으면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건데 그 이 에이즈 치료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먹다가 안 먹으면 다시 이제 막 생기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의 욕심, 그 행동을 조절하는 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뭐 약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먹으면 덜 걸리고, 뭐 행동 끼면 덜 걸리고 하니까 뭐 성관계를 하라 말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예 얘기도 없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에이즈의 위험성, HIV 위험성을 잘 알면은 좀 덜 할 텐데, 너무 이제 그 환자들의 어떤 그 인권이나 그분들의 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좋게 포장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알릴 건 알리면서 그거를 접하면 스스로 이제 위험한 행동을 피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분도 그 감염내과 의사분인데 제가 잘랐습니다. 이분이 HIV는 절대 성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성접촉으로 많이 성접촉을 통해서 뭐 옮겨지니까 성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절대 성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야? 이분이 저거. 제가 얼굴을 잘랐는데 이게 순천향대 감염내과 선생님. 요 요분은 이제 기자고 청년 의사에서 하는 유튜브던데요. 이게 나는 의사가 정신에 그래 비슷해. 청년 의사에서 하는 유튜브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질환에 대해서 거기서 정상을 두면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 이때가 보니까 그 작년 세계 에이즈의 날 보호 전후로 이제 에이즈에 대한 뭐 그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개를 찍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분이 HIV는 절대 성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면역 부전이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도 사실은 HIV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라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에 의한 합병증이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관점의 차이인지 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정보를 굉장히 구독자가 20만 되더라고요. 음, 제대로 잘 알려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네.